전라도 광주에서 영감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자랑도 아니고 믿어달라고 할 만한 말도 아니지만 나랑 우리 사촌 오빠는 영감이 좀 있다. 오빠는 나보다 좀 뛰어난 편이다. 나랑 3살 차이이다. 제목은 분명히 우리 사촌 오빠 친구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려면 일단 우리 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얘기부터 시작하겠다. 우리 둘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주겠다. 내가 유치원 생일 때쯤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추석에 온 가족단 모이면 우리 둘은 항상 제사상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외숙모 말로는 어른들이 달래도 소용이 없어서 매번 도대체 왜 우냐고 물어보면 둘이 동시에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야? 라고 비명을 터뜨렸다고 했다. 특히 오빠는 조금 더 컸을 때 성묘를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저를 막 해대서 삼촌들이 옆에서 잡초 제거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못 하셨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조상님 무덤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를 도대체 몇 사람한테 하는 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꾸벅댔다고 한다. 이건 전초전일 뿐이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내가 중3이었을 때였나? 오빠 집에 놀러 갔더니 오빠는 어디서 났는지 화이트데이라는 무슨 학교에 귀신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나에게는 그래픽이 좀 리얼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음악이 깔리니까 평소에 보던 것들이 나와도 왠지 오싹했다. 오빠도 졸랐는지 어디 가지 말고 옆에 있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하여튼 옆에서 구경만 하느라 게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학교의 주인공 학생이 갇혔는데 귀신이 미친 듯이 등장하는 스토리였다. 그리고 어떻게든 탈출해야 했다. 탈출 도중에 학교 방송실 맵에 가서 뭔 짓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다. 3D 게임이라 마우스 휠로 시야를 막 돌릴 수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나와서 뒤로 시야를 돌리니까 웬 큰 발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등장하기엔 발이 맵에 비해 너무 컸다. 게다가 흐릿흐릿한 것이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오빠는 이 게임을 클리어할 요령으로 무슨 성경 두께만 한 게임 클리어법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인쇄해서 옆에다 두고 읽으면서 게임을 진행 중이었다. 그 공략법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귀신이 등장하는지 다 써져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뒤돌면 있다는 귀신 발은 없었다. 뒤돌면 벽이 피범벅이 돼 있을 거란 말만 써져 있던 것이었다. 오빠가 이상하다 이러고 침착하게 다시 마우스 휠을 돌렸는데 그 순간 우리 둘 다 동시에 목덜미에 있는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서는 현상을 체험했다. 게임상 시야가 마구 바뀌는데 매달려 있는 발은 왠지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우린 미친 듯이 그래픽 에러라고 믿고 싶었다. 근데 오빠가 게임상 시야를 좀 더 돌린 순간 우린 둘 다 그대로 얼었다. 게임 주인공 시야가 불 꺼진 학교 복도로 돌아가서 모니터가 어두워진 순간 화면에 오빠랑 내 얼굴이 비춰졌는데 보니까 그 매달려 있는 발이 우리 얼굴 뒤쪽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오빠랑 나랑 게임이고 뭐고의 마디 비명을 지르며 마우스 집어던지고 컴퓨터 방 밖으로 뛰어나와서 외숙모로 튀어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2시간 동안 못 나왔다. 게임 분위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정말 쫄아 있었는데 느끼지도 못한 등장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솔직히 난 1시간 후에 답답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가지마, 가지 말라고. 저 낄낄대는 소리 안 들려. 오빠가 이렇게 날 붙잡았다. 안 들렸지만 나보다 영감이 좋은 오빠가 그러니까 잔뜩 졸라서 결국 2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여기서 우리 사촌 오빠 친구가 등장한다. 우리 둘이 이불에서 기어 나온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가 아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다. 오빠는 옴짝달싹도 안 하더니 벨 소리가 울린 지 몇 초 후에 스르륵 이불을 벗어났다. 내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오빠, 그 여자 갔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낄낄대는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라고 오빠가 소심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은 간신히 이불을 벗어나서 서로의 윗도리 자락을 잡고 태어나서 현관문으로 제일 느리게 다가갔다. 오빠는 현관문에 달린 밖에 보는 그 눈구멍으로 밖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미친 듯한 스피드로 문을 열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와라 껴안았다. 난 그냥 그게 사람인 게 반가웠다. 그게 바로 우리 사촌 오빠 친구였다. 그런데 그 오빠는 대뜸 무표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갔냐 그냥? 사촌 오빠 친구는 우리 둘을 거실에 앉혀놓고 한심하단 투로
어떻게 그걸 못 느끼고 둘이 쫄라서 그러고 있었냐고 막 뭐라고 그랬다. 알고 보니 이분은 바로 밑에 층에 살고 있는데 평화로운 주말에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난 뒤에 조용해지니까 이상해서 올라와 봤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나는 우리 오빠를 힐끗, 오빠 친구를 힐끗 쳐다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섬뜩했던 기분이 덜 가셨다. 나도 어떻게 그걸 못 느끼고 게임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추궁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정신이 없었다. 근데 우리 오빠한테 참 쓸데있는 게임도 한다며 뭐라 그러던 그 오빠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완전 짜증나다는 듯이 저기 기어다니는 건 또 뭐야라고 중얼거렸다. 더 섬뜩한 건 우리 오빠가 그 말에 뒤돌아보더니 약간 사색이 된 것이었다. 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왠지 바닥이 차가워지는 기분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며 자기만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분명히 뭔가 내 발목을 쥐어오고 있었다. 정말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더듬거림이었다. 근데 자기만 보라던 오빠 친구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내 발목 부근을 쳐다보면서 정말 느린 말투로 다리가 없네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느끼면 좋을 것을. 뭔가가 날 잡고 있는 느낌에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식은땀이 줄줄 나고 바퀴벌레와 꼽등이가 등을 거꾸로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근데 마지막 결정타가 진짜 압권이었다. 우리 사촌 오빠는 뻐끔뻐끔 거리고 있는데 사촌 오빠 친구라는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우리가 2시간 전에 뛰쳐나온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기에 달이 있다. 가져가라 이러는 것이었다. 아까 매달려 있던 발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자 정말 집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었다. 근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컴퓨터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났다. 아까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오느라 컴퓨터를 안 끄고 나온 것이었다. 화이트데이라는 이 귀신 게임 배경음악이 누가 스피커 볼륨 다이얼을 가지고 돌렸다 풀었다 하는 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막 굴려 나오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그 배경음악도 정말 기괴했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다. 특히 음악에 귀신 비명 소리 나는 부분은 가히 압권 중의 압권이었다. 그러더니 퍽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다. 스피커가 지를 발광을 하다 터진 것이었다. 진짜 그 후에 우리 사촌 오빠는 그 컴퓨터 다시는 손도 못 댔다. 우리 오빠 게임에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외숙모한테 들은 바로는 게임이고 나발이고 컴퓨터 방에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스피커 터지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 몇 분 후에 우리는 오빠 친구 집으로 내려갔다. 난 반쯤 정신을 버리고 눈물이 나올락 말락했다. 따지고 보면 우릴 구해준 거지만 진짜 이 오빠 친구랑 다시 안 엮이고 싶었다. 아쉽게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엮이게 됐다. 귀신 싸움에 스피커 터진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오빠 친구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다고 했지만 우리 오빠는 컴퓨터방을 봉인하고 공부에 미친 듯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문 닫으면 걔네들이 못 넘어올 것 같냐? 라고 비웃었다고 했다. 역시 오싹한 오빠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며칠간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로웠다. 근데 그 평화로운 것이 문제였던 것이었다. 스피커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도 채 안 지나서 나는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됐다. 내가 내 방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웬 남자 꼬맹이가 쫄래쫄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실 정말 안 위험하게 생겼었다. 꿈이어서 그랬는지 난 모르는 애가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꼬맹이는 망설임 없이 내 책상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호치키스로 지 검지를 마구 찢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정말 피가 철철 나는데 걔는 눈 하나 꼼짝을 안 했다. 다만 목구멍에서 쇠 긁는 소리를 간간히 냈다. 내 침대를 벗어나면 저것한테 꼼짝없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차가운 느낌이 목덜미를 타고 쫙 내려갔다. 얼마나 찍어댔을까? 호치키스 핀이 다 떨어졌는지. 꼬맹이는 드디어 호치키스를 바닥에 떨구고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보기 시작했다. 벌써 나는 이게 꿈이라는 걸 잊은 지 오래였다.
마침내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무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 고장 나버렸네. 그러더니 그게 누나를 돌리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내가 꿈에서 기절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찝찝하게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 그런데 꿈에 그놈이 서 있던 자리에 멀쩡히 책상 안쪽에 있던 스테이플러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얌전히 떨어져 있기만 했으면 별거 아니었을 텐데 안에 있는 핀들이 죄다 떨어져 나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호치키스 핀은 서로서로 붙어 있었다. 아무리 떨어진 충격이라고 해도 내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듯.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떨어질 리가 없다. 정말 그 핀들은 어느 한 줄 붙어 있는 거 없이 누가 하나하나 잡아떼서 늘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미칠 것 같았다. 게다가 이건 꿈도 아니었다. 이때 내가 방을 나가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핀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침대에 앉아 땀을 흘리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귀에 그 친구가 속삭이듯이 고장 난 거 고쳐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덜덜 떨렸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귀를 막고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떨며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정말로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멘붕 상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와서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때 오빠는 학원 수업 중이라고 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 사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집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며 서성이던 중 다행히도 오빠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친구 간다라고 적혀 있었다. 오빠가 빨리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했지만 왠지 그 친구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심장이 뛰어올라 피가 나도록 엄지손톱을 꿀꺽 깨물었다. 하지만 정말로 안 좋은 예감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역시 그 친구가 느릿느릿하며 정문을 통과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오빠 친구는 나에게 다가오자마자 고개를 갸웃하며 누구냐? 라고 물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면 정말로 실성할 것 같았다. 얘기를 대충 흘리기는 했지만 그의 외모나 말투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혹시 눈 돌리는 애? 이렇게 물어온 질문에 나는 순간 그 오빠의 집에 갔다가 귀신이 묻어와서 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버리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가 우리 집에 가보자고 했다. 정말 싫지만 다시 우리 집으로 올라가서 내 방으로 진입했다.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다. 이번에는 핀들이 분리되어서 내 문에서부터 책상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 핀들은 한 줄로 나란히 늘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란히 늘어져 있는 핀들을 눈으로 따라가서 확인해 보았다. 분명히 내 책상 아래에 뭔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창문에 커튼을 쳐놓았던 것을 걷어내고 후회하고 있는데 사촌 오빠의 친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책상 앞으로 가서 바닥에 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책상 아래에 있는 그 무엇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 여자 여기 없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아주 조용하게 쇠가 긁히는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그 꼬맹이 목소리가 나도 알아라고 대답한 것을 들었다. 그럼 좀 꺼져줄래?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한순간 긴장이 확 조였다가 확 풀렸다가 그게 반복되니까 어지러움증과 두통까지 겹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오빠는 자리에서 별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호치키스 핀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것을 사려고 했는데 호치키스를 들고 나가버렸다. 나도 약간의 영감이 있는지라 내 책상 밑에 있던 무언가가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무서워서 쫄래쫄래 쫓아나갔다. 근데 태울 줄 알았더니 그냥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다. 안 태워라고 했더니 이걸 어떻게 태워 내가 윤곽노냐? 라고 대꾸했다. 그리고 그 사촌 오빠 친구는 내가 얘기를 잘 들어주게 생긴 데다 감이 있는지라 원한이 많은 원들이 많이 따를 것 같다고 하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간 아이 같았다며 호치키스는 계속 써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찝찝할까봐 치워준 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놀러 갔을 때도 그때 그 핀들이랑 호치키스를 자기 방에 잘 두고 있었다. 그 아이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또 등을 돌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잘 두고 있는 거라고 했다.
물론 우리 사촌 오빠는 일반인 친구도 있어서 그들을 쓰기 편하기 위해 A, B, C, D로 각각 부르겠다. 그 사람들에게서 이 글의 제목이 칭하는 그 사촌 오빠 친구의 별명이 존무대디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의미는 존나 무서운 대디라고 한다. 대디는 그냥 존무라고 하긴 이상해서 붙였다고 한다. 존무대디는 별명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래 성격이 좀 오싹한 성격인 것 같다. 그런데 또 친구는 많은 것 같다. 존무대디에 관한 일화들은 참 평범과는 거리가 먼 듯했다. 피부과 이야기. 우리 사촌 오빠 말고 A 오빠와 함께 존무대디가 피부과를 같이 가주었다고 한다. 그게 지난 겨울이었는데 이유는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였다. 안 그래도 여드름 브레이크 현상을 체험하던 A 오빠의 피부가 극도로 나빠졌던 것이다. A 오빠 말로는 멀쩡하던 존무대디가 잠시 진료실에서 나온 의사를 보고 인상을 완전히 험악하게 찌푸렸다고 했다. 워낙 무표정에 모두 아시다시피 왠지 모르게 오싹한 성격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A 오빠는 간호사 언니가 불러줌에 따라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다. 근데 들어갈 때 막 쳐다봐도 존무대디는 같이 들어가 줄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 밖에서 기다릴래? 라고 물었더니 미안이라고 존무대디가 짧게 대답했다. A 오빠는 섭섭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근데 진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존무대디가 갑자기 못 참겠다는 듯이 진료실 문을 열고 쳐들어와서 A 오빠 팔을 잡아 끌더니 다른 데로 가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벙쪄 있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존무대디는 그냥 A 오빠의 팔만 잡아 끌어당겼다고 한다. 그런데 A, B, C, D 중에서 A 오빠는 정말 순한 편이었다. 우리 사촌 오빠보다도 순한 것 같았다. 존무대디가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왔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내내 존무대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A 오빠는 계속해서 춥다고 징징대면서 무슨 일인지 계속 물어봤다고 한다. 존무대디는 그런 A 오빠에게 집에 도착한 시점에야 불탔어라고 웅얼거렸다고 한다. 순간 존무대디의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려서 A 오빠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하고 잊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드름이 정말 심각해져서 A 오빠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가까운 피부과를 다시 찾게 되었다. 존무대디와의 일은 아예 잊고 말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우리 사촌 오빠와 같이 갔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사촌 오빠는 그냥 같이 따라간 것이다. A 오빠의 말로는 그때 진료실에 있었던 간호사 언니를 보고 나서야 그때 불탔다고 중얼거린 존무대디의 말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간호사 언니에게 건네주는 순간 그냥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여기 불난 적 있어요? 라고 툭 뱉어봤다고 했다. 근데 간호사 언니가 순간 멈칫하더니 네? 라고 싸늘하게 되물어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A 오빠는 그냥 여기 불난 적 있냐고요 라고 대꾸했는데 그 간호사 언니는 약간 사색이 돼서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다고 한다. 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A 오빠는 대충 둘러대고 우리 오빠와 함께 차례를 기다렸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두 사람 뒤에 드디어 A 오빠 순서가 왔다. 우리 사촌 오빠는 당연히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오빠 정말 뻥 안 치고 들어가다 다리 풀려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오빠 말에 의하면 얼굴부터 가슴께까지 홀랑 타버린 무언가가 의사 어깨 위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한다. 그것도 콧노래 비스름한 걸 부르면서 피부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쌀이 드러나서 근육이 보일랑 말랑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미친 듯이 빙빙 돌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 꼴을 보고 기겁한 우리 사촌 오빠를 눈치채고 안 그래도 찢어진 것 같은 입을 쫙 벌리면서 낄낄대더니 이 자식이 날 태웠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간호사 등으로 옮겨 타더니 인연도 마찬가지야 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덕분에 A 오빠는 우리 사촌 오빠랑 가서도 치료를 못 받았다. 우리 사촌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듣다 못해 존무대디는 A 오빠를 자기가 끌고 좀 더 멀리 있는 피부과로 갔다. 그러고는 A 오빠한테 거봐 탔다니까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병원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보고 싶었지만 난 우리 사촌 오빠보다 겁이 많으면 많았지 덜 하진 않기에 관뒀다. PC방 사건. 사촌 오빠 곁에 있는 일반인 친구 A, B, C, D 중 PC방 사건은 B,
C 오빠에게 일어났다. 사촌 오빠, 존무대디, A, B, C, D 중에서도 B 오빠와 C 오빠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다. 성격도 참 잘 맞는 것 같았다. 둘이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시끄럽고 잘 놀아서 친먼크 브라더스라고 불렀다. 둘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존무대디랑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은 정말 성격이 극과 극이었다. 하여튼 B오빠와 C오빠가 얘기해준 사건은 PC방에서 시작되었다. 둘은 존무대디와 같이 PC방에 간 게 아니었다. 둘이 같이 갔는데 이미 PC방에서는 존무대디가 서든어택이라는 총 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걸 이 친먼크 브라더스가 가만둘 리 없었다. 존무대디를 발견하자마자 그 둘은 존무대디 의자 위에서 온갖 주접을 떨며 게임 중계를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존무대디는 왔냐라는 말에 반응은 해주지 않았다. 이 사람은 둔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C오빠보다 체력이 조금 달리는 B오빠는 제풀에 지쳐서 존무대디 오른쪽 옆에 있는 컴퓨터에 앉았는데 그곳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미 누가 여기 자리를 틀었나? 라고 생각한 B오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C오빠는 원래 호기심이 너무 충만했다. 컵라면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다. 그런데 순간 친먼크 브라더스의 난리 블루스에도 옴짝달싹안 하던 존무대디가 정색을 하며 C오빠의 손을 낚아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야. 존무대디가 너무 싸하게 말을 하니까 괜히 머쓱해진 C오빠는 내가 저걸 먹을 것도 아닌데라며 B오빠 오른편에 자리를 찾았다. 그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컵라면은 식어가는데 그 자리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B오빠는 게임을 막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헤드셋을 뺐다. 그런데 헤드셋을 뺀 순간 오빠의 귀엔 왼쪽 칸막이를 누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강한 소리는 아니었으나 크게 났다고 한다. 이상하다 싶어서 B오빠는 의자를 뒤로 살짝 빼서 왼쪽 칸을 빼꼼 쳐다봤다. 그곳엔 여전히 식어가는 컵라면 하나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혹시나 해서 오른쪽에 있는 C오빠의 정황도 살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긁는 소리는 분명히 왼쪽에서 났다. 너무 장시간 게임 음악을 크게 오래 들어서 그랬나 하며 B오빠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 B오빠는 볼일을 보러 화장실 안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오빠가 변기 쪽으로 다가가는데 좌변기실 문이 갑자기 마치 오빠를 따라오는 듯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그냥 열린 게 절대로 아니었다고 한다. 오빠는 안에서 누가 문을 축구공 차듯이 찬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B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다. 더 무서웠던 건 문이 그 정도의 힘으로 쾅하고 열렸으면 반동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열린 그 상태로 꼼짝달싹을 안 했다고 한다. 정말 10초가 1년처럼 느껴지듯이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지고 다리가 떨려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한다. 나한테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의 공포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빠를 진짜 골로 보낸 건 그 문들뿐만이 아니었다. 맨 끝에 있는 화장실 창고 문은 화장실 청소도구 등을 넣어놓는 공간이었다. 그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는지 그 문만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문만 미친 듯이 덜컥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B오빠는 신음소리를 내다가 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뒤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뛰어오고 존무대디도 그 뒤를 따라 후다닥 들어왔다. 당연히 PC방 직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다. 그들이 화장실에 뛰쳐 들어오자 덜컥거리던 창고 문이 소리가 그쳤다고 한다. 그런데 존무대디는 들어오면서 B오빠를 보고 거울을 보더니 정색하고 다리가 떨려서 서지도 못한 B오빠를 어떻게 마구 끌고 나왔다. 그러고는 헤드셋 때문에 B오빠의 비명을 듣지 못한 C오빠도 끌고 PC방에서 당장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C오빠는 영문을 몰라서 뭐야? 뭔데? 라고 까불다가 B오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존무대디는 나가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PC방 아르바이트생한테 한마디 했다고 한다. 기다리는 그 학생은 이제 와도 온 게 아니니까 음식 같은 거 올려놓지 말라고 했단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소리를 듣고 들고 있던 화장지 롤을 떨어뜨리고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존무대디에게 무슨 소리냐고
상당히 급한 말투로 다시 물어봤다. 거기에 종무대디는 이렇게 대답했지. 형, 걔는 이미 와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비오빠는 며칠간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잠도 못 잤다. 종무대디에게 도대체 그게 뭔 소리였냐고 물어봐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비오빠는 시오빠를 끌고 용기를 내어 그 PC방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도대체 그게 뭔 소리였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어봤다.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실 뻔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러했다. 몇 달 전부터 저녁에 PC방을 자주 들락날락하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차림새가 가면 갈수록 이상했다고 한다. 딱 눈치가 집 나와서 배회하는 청소년 같았다고 그랬다. 아르바이트생 하던 오빠는 자신의 예전 질풍노도 갔던 시기가 기억나서 컵라면 하나쯤은 올 때마다 해줄 수 있다며 올 때마다 라면 하나씩을 자기 사비로 사주고는 했는데 그 학생이 소심했던지 처음엔 물 담아주면 와서 가져다 먹더니 나중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학생이 잘 앉던 자리에 알아서 올 때쯤에 항상은 아니라도 기억이 날 때면 컵라면 하나를 세팅해 주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PC방 사건 2주 전부터 그 학생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집에 돌아갔나? 큰일은 없겠지 싶어서 걱정했지만 혹시나 해서 가끔씩 컵라면을 준비하고 기다려봤다고 한다. 존무대디의 말을 듣고 컵라면 준비는 그만두고 PC방에 오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한테 수소문을 했다고 한다. B오빠와 C오빠는 PC방 형이 그 학생을 못 찾을 거라고 굳게 믿게 됐다. 요즘 같은 험난한 세상에 PC방 알바 오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존무대디가 그에 관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짐작밖에 할 수는 없었다. 솔직히 조금 슬픈 이야기이기도 했다. 학원편. 존무대디는 이성 친구가 정말 적게 있다. 하지만 존무대디에게 유일하게 친한 친구라고 불리는 언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언니다. 디언니는 존무대디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한다. 극도로 침착한 성격을 가진 멋진 언니였다. 진정한 평온함을 발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멋진 언니랄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일반 사람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번 이야기는 디언니가 다니는 학원에서 비롯됐다. 디언니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근처 작은 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학원은 학원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쑥스러운 곳이었다. 선생님도 자주 지각하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식으로 운영되어서 모두가 도움이 있는 도서실이라고 불렀다. 그 학원은 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구도 무슨 네덜란드 집처럼 좁아서 문 들어가면 폭이 좁은 계단만 있는 곳이었다. 왜 1층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학원에는 방이 단 2개뿐인데 하나는 선생님들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자습방이라고 했다. 자습방은 정말 작고 물건들 사이의 간격도 상당히 가깝다고 한다. 언니는 그날 학원에 원래 수업 시간인 10시보다는 조금 늦은 10시 20분쯤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혼자 공부 중이었단다. 학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는 교탁 바로 앞 중간에 위치한 책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옆방에 있던 한 선생님이 문을 확 열고 약간 짜증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귀도 안 아프냐? 멀쩡한 칠판을 왜 자꾸 긁어? 앉아서 공부만 하던 디언니와 학원 친구는 당황했다. 방에는 둘뿐이었고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옆방에서 들릴 정도로 둘이 칠판을 긁었다고 주장하는 선생님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요? 라고 디언니는 대충 둘러대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뭐야 진짜라며 교탁 앞에 자리를 청하셨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몇 시쯤인지는 시계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어쨌든 교탁 앞에 앉아서 책을 뒤적이던 선생님은 갑자기 두 언니들에게 다 이거 뭐야? 라고 물었다. 뒤에 앉아있던 학원 친구는 보지 못했지만 앞에 앉아있던 디언니는 선생님이 교탁 위를 보며 얼굴을 찡그리길래 살짝 일어나서 교탁 위를 살펴봤다. 그리고 살짝 놀랐다고 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교탁 위에 짧지만 뭔가가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되어서 꽤 정도 생겨 있었다. 아까 자꾸 칠판을 긁는 사람에 대해 짜증을 내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나서 디언니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선생님도 뭐지? 아까는 이런 자국이 없었는데 라며 손가락으로 그 긁힌 자국을 따라 그려봤다고 한다. 디언니는 원래 있었는데 선생님이 못 보셨나 보죠. 나무 책상이 긁히는 게 하루 이틀인가요? 라고 대꾸했지만 사실 불안한 기분은 감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긁힌 자국이 오래된 것이었다면 주변에 톱밥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 안에 3명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어차피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으니 괜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공부나 하자고 디언니는 넘겼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존무대디에게서 너 어디?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 언니는 가뜩이나 찝찝한 기분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냐는 문자가 오자 더 답답해졌다고 했다. 학원이라고 답장을 대충 썼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존무대디가 전화를 마구 걸기 시작했다. 존무대디는 휴대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가끔 컴퓨터 옆에 두면 마우스로 착각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그런 존무대디가 전화를 많이 하니 큰일이 났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존무대디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부도 그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나와라. 디언니가 왜? 라고 물으니 존무대디는 그냥 나와. 꿈자리가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까. 디언니는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고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존무대디가 정말 위협적인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고 한다. 같지도 않은데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있어? 디언니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골과 목뼈가 빳빳해지는 기분을 경험했다고 했다. 존무대디에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서 무작정 있던 언니에게 존무대디는 정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언니는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아까부터의 불안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언니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방을 챙겼다. 학원 친구와 선생님에게도 우리 나가자고 다급하게 부탁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왜 그러냐며 웃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급한 일이 있으면 가봐도 된다고 손을 휘저었다고 했다. 답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극도로 밀려오는 공포에 언니는 계단을 차근차근 내려와서 학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언니는 일평생 쌓아온 침착성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다. 뒤를 돌아본 언니의 시야에는 좁은 학원 문과 그 뒤에 학원으로 올라가는 약간 어둑어둑한 계단이 보였다. 계단 위로 꺾어지는 그 부근에는 한 여자가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앉아서 키득키득 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여자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킬킬거리다가 기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 모습에 겁에 질린 언니는 아직 학원 안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고 한다. 친구가 알았다고 한 뒤 전화를 끊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선생님과 친구가 서둘러 내려왔다. 둘 다 얼굴이 창백하더니 내려와서도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위층에서 디언니의 전화를 받고 밖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던 학원 친구와 선생님이 내려가 보려는 순간 방 뒤편에 얌전히 걸려있던 작은 거울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깨져버렸다고 했다. 언니와 학원 친구는 정말로 뒤돌아보기도 무서워서 둘이 손을 꼭 잡고 버스에서도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집에 와서는 긴장이 풀려서 펑펑 울어버렸다고 했다. 밤늦게 귀가한 딸이 어리반쯤 빠져서 갑자기 펑펑 울자 디언니의 부모님은 밖에서 요즘 안 그래도 흉흉한데 나쁜 일을 당하고 온 줄 알고 놀랐다고 한다. 디언니는 조금 진정하고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하고 나서 존무대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꾼 건지 물었더니 존무대디의 이야기는 이렇다고 한다. 어느 공부방인 듯한 곳에 다리를 못 쓰는 듯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방 안을 마구 기어다니다가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일어서려고 했다고 한다. 분필을 두는 곳을 잡으며 일어서려고 하는 동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칠판을 긁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책상들을 잡아 지탱하고 휘청휘청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디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존무대디는 꿈에서 깬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로 디언니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디언니는 그 일 이후로 2번 다시 그 건물 가까이도 가지 않았다. 존무대디는 그 여자가 다리를 못 쓰는 모습을 보아서는 지방령일 것으로 생각되어 괜찮을 거라고 언니를 딸래주었다. 디언니는 선생님이 그때 들었던 칠판을 긁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존무대디가 왠지 더욱 무서워졌다. 2번째 이야기, 오래전 미팅 때 만났던 무서운 그녀.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당시에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늘 중간 정도의 등수를 하는 말 그대로 평범한 학생이었다. 외모는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은 정도였다. 당시에 잘나가던 신승훈, 이승환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유해 쪽지도 자주 받았고, 자주는 아니지만 밸런타인데이 때 한두 번쯤 초콜릿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예를 들면 처음 듣는 노래도 억지스럽고 어색하더라도 몇 번 듣다 보면 귀에 익숙해져 괜히 좋아 보이듯. 나도 그런 식으로 TV에서 자주 보던 사람을 닮아 여학생들이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 날씨 좋은 어느 토요일, 좀 친한 친구 녀석이 영수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미팅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여자들은 곧 교내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 연습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에 하자고 말했다. 그 토요일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 친구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왔다. 간단하게 거절하니 친구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미팅을 핑계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주위에 마땅한 친구가 없어. 내가 자기가 보기엔 이성에게 나쁘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인상이라서 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커피숍에서의 차값은 자기가 다 낼 테니 제발 나오라기에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나가기로 했다. 일단 돈이 없었다. 친구가 쏜다지만 기본 금액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커피숍 이름이 붙은 커피는 저렴하지만 맛이 없다. 예를 들자면 모아 커피숍이면 모아 커피가 기본 커피이며 레알 커피숍이면 레알 커피가 기본이다. 여동생 방에 들어가니 빨간 돼지 저금통이 있어 작은 가위를 저금통 입구를 벌려 1,000원짜리 5장을 꺼냈다. 동생에겐 아주 미안했지만 나중에 보답하리라는 생각으로 5,000원을 챙겼다.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니 친구가 나와 있었다.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미팅한답시고 신경을 꽤 쓴 듯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상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스타일이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청점퍼. 이건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청색으로 도배를 했다. 만약 흰색 비니까지 했으면 가관이었지 싶다. 다행히 헤어스타일은 이쁘게 해왔다. 나는 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 둘을 더 불렀다. 괜히 긴장했다. 나는 나름 친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애들이기에 혹시나 내가 그 녀석들보다 외모상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니 친구의 친구 둘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2명이 아니라 20명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스타일이었다. 일단 4명이서 약속 장소인 상대 미팅녀 학교 인근의 지하 커피숍으로 갔다. 아직 그녀들이 오지 않아서 친구와 그 친구들과 간단히 인사하고 어떤 여자애들이 나올까 기대감에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나? 기다림에 짜증나서 친구에게 나 먼저 갈란다라고 말하고 일어서는 순간 커피숍 문이 열리고 파란색 체육복 입은 여자 4명이 들어왔다. 순간적인 눈썰미로 위에서 아래로 일단 훑어보는데 얼굴은 그저 그랬고 4명 중 2명이 보통 이상의 덩치였다. 2명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4명 전부 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흙바닥에서 단체로 뒹굴다 왔는지 온몸에 먼지였다. 그래도 미팅이랍시고 입술에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을 발랐는 모양이다. 미팅은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해서 3대3이 딱 좋다. 그런데 4대4였다. 미팅의 최대 고비인 파트너 정하기를 하자고 한다. 본인이 쓰는 물건을 꺼내자라고 친구가 말하는데 그럼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없으니 물건 꺼내기는 옛날 방식이고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사랑의 짝대기 하자라고 내가 말했다.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젓가락을 찍어서 서로 연결되면 파트너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고 친구가 하나, 둘, 셋 외쳤다. 난 상대 중 가장 청순하게 생긴 여자애를 정하고 그녀를 향해 젓가락질을 했다. 왠지 쑥스러워 고개는 숙였는데 갑자기 조용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니 친구들은 부끄러워 젓가락 들지도 못했고 나 혼자만 상대 여성을 찍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나만 순진하게 젓가락질을 했던 것이었다.
그걸 보더니 여자애들은 내가 지목한 여자애에게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고 내가 지목한 여자애는 좋은지 민망한지 그냥 얼굴 빨개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이제 제대로 하자는 말에 당연히 내가 찍은 여자는 당연히 나를 가리켰고 나도 다시 한번 가리켜서 서로 파트너가 되어 정면으로 앉았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 명 앉아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저 옆으로 자리 옮기자. 그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날 따라서 옆 테이블에 갔다. 이름이 뭐야? 현지연이야. 내 이름은 강승훈.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다. 나도 미팅은 많이 해보질 않아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없었으면 혈액형이 뭐야? 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색깔부터 어디 살아 성격은 어때 이런 대화가 오갔다.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글오글할 정도의 대화였다. 이때 종업원이 무엇을 시킬 건지 주문을 하라고 메뉴판을 줬다. 나는 그냥 커피숍 이름이 붙은 커피를 시켰다. 1,500원이었다. 그녀도 커피를 시킬 줄 알았더니만 체리 주스요. 체리 주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얼마짜리지? 가격을 은근슬쩍 보니 3,500원이었다. 난 속으로 계산했다. 1,500원 더하기 3,500원은 내 전재산.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라고 내가 물으니 응 신승훈 좋아해. 그러고 보니 신승훈 많이 닮았다. 아냐 내가 신승훈 닮은 게 아니라 신승훈이 날 닮은 거야. 이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녀가 말한다. 다음 달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너희는 언제야? 난 시험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써서 언제인지도 몰랐다. 우리도 다음 달쯤 될 거야. 너희는 진도 많이 나갔니? 갑자기 바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 갑자기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때부터 묻는 게 무슨 수학 공식을 말하지는 않나.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너희는 어디까지 배웠느냐? 이런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전교 1등하는 애란다. 어색하다가 한 주제가 나오면 대화가 이어졌다가 또 어색하다가 이야기했다가 몇 번 반복하니 날이 해가지며 어두워졌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를 불러 여자애들과 친구에게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서로 만난 여자애들에게 집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했다. 우리는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여자들은 떼거지로 화장실 갔다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커피숍 밖에서 친구들과 같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서로 파트너들에 대해 말했다. 덩치 큰 여자애가 핸드볼 하는데 룰은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저거 집 근처까지 가는 버스인데 버스가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더라. 파트너 정할 때 내 친구 정말 웃기더라는 둥 이런 시답자는 질문과 답을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나도 한마디 했다.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난 피타고라스 정리를 물어보더라. 친구들은 어이없이 서로 쳐다보다가 아 웃겨. 미팅에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를. 평면 도형이 어쩌고 그러고 뭘 증명할 줄 아느냐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넌 지금 이 말로 고등학생인 거 증명했어.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막 웃는다. 그때 뒤에 인기척이 나서 말을 멈추었는데 뒤에서 누가 등을 콕 찌른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 여자애들이 있었다. 무슨 키가 크다 말았다.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다들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 유독 내 파트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친구들과 그 자리에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난 걸어서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파트너 그녀가 서 있었다. 안 갔네. 그녀가 날 노려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난 내가 첫인상이 참 좋았어. 갑자기 무슨 소리지? 살짝 긴장이 되었다. 처음 만나고 고백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아까 들었어였다.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얘기한 거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고 나를 놀림감으로 팔아. 이러면서 내게 다가온다. 나는 다가오는 만큼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은 어리나 늙으나 다 똑같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에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휘날리며 잡아먹을 듯 막 달려왔다. 뒷걸음치다가 자세히 보니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손에서 반짝 빛이 났다. 도로코 칼이었다. 연필 깎는 칼. 그리고 나의 뺨을 때리는데 본능적으로 피했으나
왼쪽 입술 바로 옆에 맞았다. 입술 옆으로 침이 흘렀다. 손으로 쓱 닦아보니 침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렸다.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와 여자를 붙잡더니 말리는 것이었다. 여자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말로만 듣던 미친년을 처음으로 보았다. 공부만 하다 보니 애가 미쳤나 보다 이 생각으로 그 애가 불쌍해 뒤도 안 돌아보고 인근의 병원에 갔다. 8반을 꿰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파트너 여는 고등학교 막 올라왔을 때는 공부를 무지 못했다고 한다. 한 번 엄청 아파서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는데 그때 아이가 성격도 괴팍하게 바뀌고 공부도 무지 잘했다고 한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들은 좋아했는데 괴팍한 성격 탓에 무당을 불러 굿도 해봤다는데 무당이 말하기로는 여고생 귀신이 붙었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 기억 저 멀리 사라졌는데 3년 전 아는 동생이 술집을 개업한다고 초대를 해서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술을 나르는 여자가 많이 낯이 익어 자세히 봤더니만 예전에 소개팅 그녀였다. 예전보다 확실히 늙었지만 분명 그 여자였다. 저 여자랑 어떤 사이야? 한 달 전에 만났는데요. 제 애인이 소개해준 아는 언니인데 술집에서 잠시 동안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해. 집에서 나왔다는데 제어만 주면 된다길래 여기서 일해요.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동생 가게는 여러 가지 희귀 맥주를 많이 팔고 주먹만 한 선인장으로 여기저기 장식을 많이 했다. 조금 기다리니 예전에 미팅을 같이 했던 친구는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왔다. 이제 오냐? 차가 많이 막히더라. 옆에 쟤 보이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내가 가만히 내 손가락을 내 입술 옆을 가리켰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맥주집에서 만나네. 난 그녀에게 욕이라도 하려고 내 옆에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저 옆에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핏 듣고 있는데 오빠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맥주 몇 병 더 시켜. 이러면서 나에게 잘 봐 이렇게 말하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다. 옆에 있는 선인장을 꽉 잡는 것이었다. 선인장 가시 옆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앞에 앉은 남자들도 기겁을 하고 나도 깜짝 놀라 계속 지켜보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입모양만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고 발음하는 듯한 입모양으로. 자세히 보니까 살짝 미소 지으며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아는 동생 술집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가 말했다. 기영이 가게에 불 났대. 그 미친년이 화장실에 석유 뿌리고 불 질렀다 그러더라. 그리고 불 지르고 나서 기영이가 놀라서 불 끄고 왜 이러냐고 말했더니만 자기 안에 다른 누군가가 시키더라고 말했다 그러던데. 난 그 얘기를 믿었지만 확인차에 기영이에게 전화했다. 정말 그 미친년이 너희 가게 화장실에 석유 뿌리고 불 질렀나? 아니요, 신나 뿌리고 불 질렀어요. 신나나 석유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오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살인불곰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사건의 현장이 된 홋카이도 산케베츠 오쿠센사와는 일본의 연안에서 내륙으로 30k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지명인 산케베츠는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로 강의 하류에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산케베츠에서 유래하였다. 1915년 11월 초순에 어느 날 밤 개척민 불악의 이케다가에 거대한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르던 말이 놀라 날뛰었기 때문에 피해는 옥수수 몇 개에 그쳤다. 당시 마을은 개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토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출몰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집주인인 토미조는 진흙에 새겨진 발자국의 크기에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0일 다시 불곰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말이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토미조는 근처 마을에서 2명의 포수를 불러 불곰을 포획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30일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불곰을 향해 사격을 가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인 가메지로를 포함한 4명은 오니시카산 쪽으로 향한 불곰의 발자국을 쫓아 핏자국까지는 확인했지만 눈보라가 심해져 더 이상 추격을 하지는 못했다. 12월 9일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개척민 마을은 수확한 농작물을 출하하기 위한 여러 작업에 쫓기고 있었다.
산케베츠 같은 벽지에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월 9일 아침 산케베츠 상류 쪽에 위치한 노타가에서는 벌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나가마츠 요키치, 통칭 오도와 오타카의 가장인 사부로가 활동하고 있었다. 오도는 벌채 작업을 하기 위해 나갔고 사부로는 빙규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외출했다. 남은 사부로의 아내인 아베마요와 잠시 신세를 지내고 있는 하스미 미키오만이 곡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 오도가 돌아와 보니 토간의 이로리 주변에는 미키오가 홀로 앉아 있었다. 오도는 장난으로 놀려주기 위해 큰 소리로 불러 다가갔고 미키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그때 오도는 미키오의 얼굴 아랫부분에 핏덩어리와 물어뜯긴 목 부위에 상처를 발견했다. 머리 옆부분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미키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오도는 공포에 몸부림치며 마유를 부르기도 했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 안쪽 거실에서는 이상한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사태에 집을 뛰쳐나온 오도는 하류의 가교 현장으로 내달렸다. 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오타카로 달려온 남자들은 집안 모습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불곰의 짓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입구 반대쪽에 옥수수를 말리던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거기서부터 토간의 화로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는 불곰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아마 옥수수를 먹으려 창문으로 접근한 불곰의 모습에 마유와 미키오는 놀라 소리쳤을 테고 그것이 불곰을 자극했을 것이다. 발자국이 이어진 거실을 조사해보니 그을려 있는 장작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손잡이가 부러진 피에 물든 도끼가 하나 있었다. 둥글게 나 있는 불곰의 발자국은 방구석으로 이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그것은 불 붙인 장작과 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마유가 결국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불곰은 마유를 끌고 토간을 지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던 듯 창틀에는 마유 것이라 생각되는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다. 오도가 미키오의 죽음을 알아챘을 때 토간에는 아직 따뜻한 찐 감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즉, 사건이 벌어진 후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사건 직후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오타가 앞길을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숲 방향으로 나 있는 무언가가 끌린 흔적과 혈흔을 발견했지만 호수가 산에서 잡은 사냥감을 갖고 오타가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다.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사건은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일어났을 거라 추측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12월의 홋카이도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에 미키오의 사체를 거실에 안치한 후인 오후 3시쯤부터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오타가에서 500m 정도 하류 쪽에 위치한 메이케이 야스타로의 집에 남자들이 모여 차후 대책을 논의했다. 불곰 토벌과 마유의 사체 수색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경찰과 야쿠바 그리고 미키오의 집에 서둘러 연락을 취해야만 했다. 하지만 별다른 통신 수단은 없고 누군가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남자가 선발됐지만 본인이 거부해 결국 사이토 이시고로 42세가 향하기로 했다. 오타가보다 더 상류 쪽에 집이 있던 이시고로는 급한 볼일로 가장인 야스타로가 집을 비워야만 하는 메이케이가에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남자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도를 그 집에 같이 머물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10일 이른 아침 사이토 이시고로는 마을을 나서고 남은 남자들은 불곰 토벌 및 마유의 사체를 찾기 위해 약 30명 정도의 수색대를 결성했다. 전날의 불곰 발자국을 쫓아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150m 정도 들어가다 불곰과 조우하게 된다. 말의 크기를 가볍게 넘어서는 거대함, 전신이 검은 털로 덮여 있지만 가슴 부위에 흰 얼룩점을 가진 불곰은 수색대에게 달려들었다. 갑작스런 상황 속에서 총을 가진 5명이 겨우겨우 총구를 들이댔지만 발포를 한 건 단 한 명뿐이었다. 성난 알띠는 불곰을 앞에 두고 수색대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불곰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 주위를 추스르고 주변을 수색하던 수색대는 분비나무의 밑동에서 잔가지가 몇 개 놓여있는 피에 물든 눈집안을 발견했고 눈 밑에서 검은 버선을 신은 포도색 각반이 감긴 무릎 아래만 남아있는 다리와 두개골 일부만 남겨진 마유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제 이 불곰은 인육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마유의 사체를 눈에 숨기려 한 것은 보존식으로 삼기 위한 행동이었다.
빼앗긴 먹이를 되찾으려는 불곰의 습성을 알고 있던 한 남자가 말했다. 불곰은 다시 나타날 거야. 밤이 되었고 오타카에는 상이 차려졌지만 불곰의 공격을 두려워해 9명만이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인 하스미 치세 33세 미키오의 모치는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고 있던 오후 8시 반쯤 큰 소리와 함께 거실 벽이 돌연 무너지며 불곰이 실내로 들어왔다. 관이 뒤집히고 시체가 흩어졌으며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들보로 올라가거나 야채 저장소와 변소로 도망가는 등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넘어뜨린 후 밟고 올라가 혼자만 대들보 위로 도망쳤다. 그 후 부부간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남편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다. 이 소동 속에서도 기력을 잃지 않고 기름통을 두드리며 불곰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정신을 차린 한 남자가 총으로 불곰을 쏘았다. 그리고 300m 떨어진 옆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오타카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곰은 모습을 감춘 뒤였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도한 일동은 일단 메이케이카로 피난하기 위해 하류로 향했다. 오타카에서의 소동은 메이케이카에도 전해져 피난해 있던 여자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불을 떼며 밤을 지내고 있었다. 메이케이카를 지키고 있던 몇몇 남자들은 근처로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오타카에 불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향한 상태였다. 그리고 오타카에서 도망친 불곰은 이 무방비 상태인 메이케이카로 향하고 있었다. 오타카에서 불곰이 도망친 지 20분도 지나지 않은 8시 50분경 넷째 아들인 우메키치를 업고 토벌대 야식을 준비하던 메이케이 야스타로의 아내 야요세는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창을 뚫고 침입한 검은 물체에 놀라 누구야?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답변은 없었다. 그 정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거대한 불곰이었다. 호박을 찌고 있던 화로의 솥이 뒤집히며 화롯불이 꺼지고 혼란 속에서 램프등도 떨어지고 꺼져 집안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야유는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떨며 다리에 매달린 둘째 아들 유지로세 때문에 순간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불곰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불곰은 업고 있던 한 살배기 우메키치를 물었다. 그대로 3명은 불곰에 휘둘리게 됐고 야유는 머리를 물렸다. 그때 유일한 집안 남자였던 오도가 도망치려 대문간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신경을 뺏긴 불곰은 모자를 놓아주었다. 그 틈을 이용해 야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한다. 한편 곰에게 쫓기던 오도는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곰에게 허리 부분을 물리고 만다. 그리고 오도의 비명소리에 불곰은 다시 공격 목표를 바꿔 집 안으로 눈길을 돌리고 거기에는 아직 7명이 남아 있었다. 불곰은 메이케이가의 셋째 아들인 긴조세와 사이토가의 넷째 아들인 하루요시세를 일격에 때려 죽이고 사이토가의 셋째 아들인 이와오세를 물어뜯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채 저장소에 숨어있던 이시고로의 아내 사이토 다케가 얼굴을 내밀었고 그녀 역시 불곰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다케는 임신한 상태였다. 불곰의 발톱에 걸려 거실로 끌려 나온 다케는 배만은 찢지 마 라고 소리치며 태아를 살려달라 외쳤지만 공허한 울림으로 끝났고 곰에게 상체부터 먹히기 시작했다. 강하류로 향하고 있던 일행은 시끄러운 소리와 절규를 듣고 서둘러 메이케이가로 향한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중 중상을 입은 여요를 만나 메이케이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된다. 또한 집 밖에서 오도를 찾아 보호하고 남자들은 메이케이가를 둘러싼다. 하지만 암흑천지가 된 집 안으로 섣불리 들어갈 수 없었다. 집 안으로부터는 다케로 생각되는 여자의 신음소리와 고기를 씹고 뼈를 깨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불을 지르자는 의견과 집안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외치며 야유가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입구 근처에 총을 지닌 10명 정도가 위치하고 나머지는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공포탄을 2발 쏘자 불곰은 입구를 부수고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총을 쏘려 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다른 이가 총격을 가하려 했지만 곰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집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피는 천장에까지 튈 정도였고 온통 피바다였다. 그리고 먹다 남겨진 두 아이와 다케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 상체를 먹히던 다케의 배는 찢겨 있었고 뱃속의 태아가 밖으로 끌려 나와 있었지만
불곰은 태아에게는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고 발견 당시까지만 해도 태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태아 역시 1시간 후에 사망했다. 무사히 살아남은 메이케이카의 장남 리키조세는 잡곡포대 뒤에서 쌀육의 일부 현장을 목격했으며 메이케이카의 장녀 히사노는 실신에 그대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녀 역시 무사히 살아남았다. 서둘러 생존자들을 보호하고 사체를 거둔 일행이 집을 나왔을 때 집안에서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러일 전쟁에 참전했던 한 남자가 홀로 집안으로 들어가 거처 아래에 숨어있던 이와우를 발견했다. 이와우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어깨와 가슴을 물어뜯기고 왼쪽 넓적다리에서부터 궁둥이는 뜯어먹혀 뼈만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원 분교장으로 피난하기로 하고 중상자들도 3km 하류에 있는 지지가에 수용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우는 모친인 다케의 참사를 알지도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 20분 후에 사망하여 이틀간 6명, 태아를 포함하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유 등의 부상자들은 다음날 3km 더 하류에 있는 집으로 옮겼으며 12일에야 고탄베츠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12월 11일 모든 주민이 산케베츠 분교장으로 피난해 로쿠센사와에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단히 문단속을 하며 밤을 보내는 산케베츠의 각 농가가 불곰 퇴치를 위해 켜놓은 불들만이 으스스하고 쓸쓸한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만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장로들은 불곰 퇴치를 경찰과 행정기관에 부탁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알리 없던 사이토 이시고로는 관공서와 경찰의 오타가 사건 보고를 끝내고 10일은 도마마에에서 머문 후 11일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에 산케베츠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된 이시고로는 그대로 눈 위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12일 로쿠센사와 불곰 출몰 연락은 홋카이도 도청에 전해졌고 보안관은 하보로 분서장인 칸 미츠구 경부에게 토벌대 조직을 지시했다. 한편 사망자의 검시를 위해 마을 썰매를 타고 가장 먼저 현지로 향하던 의사는 정오 무렵 산길에서 불곰의 변을 발견했다. 변 속을 파헤쳐 보니 안에서는 인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인육 등이 발견됐고 의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칸 경부는 근처 청년회와 소방단 그리고 지원한 젊은이들과 아이누족에게도 협력을 부탁했으며 무라다 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많은 인원이 산케베츠에 모였다. 무라다 총은 일본이 영국 기계를 도입해 1880년부터 제조하기 시작한 총이다. 부대장은 지형에 익숙한 제시림 야국 인물을 임명하였으며 대장인 칸 경부는 주요 지점에 대기한 채 토벌대에게 수색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면에 능숙히 숨어다니는 불곰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토벌대 본부는 수색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불곰은 먹이를 되찾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걸 이용해 불곰을 유인하는 작전이 제시됐지만 그 먹이란 바로 곰에게 살해당한 마을 사람들, 즉 시체였다. 본부 내 의견이 둘로 갈렸다. 칸 대장은 목적을 위해 그 안을 채용하기로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한 채 유족과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칸 대장의 설명에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었고 모두 조용히 그 안을 수용했다. 사태는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희생자의 사체를 불곰을 잡는 미끼로쓰는 전대미문의 작전이 채용되었다. 작전은 바로 실행되었다. 총을 잘 다루는 7명이 선발되었고 교대 요원 1명을 제외한 6명이 대들보위에서 불곰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거실에 놓여진 태아의 사체를 포함한 6사체가 뿜어내는 썩는 냄새를 맡고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다. 숲에서 나와 집으로 다가오는 불곰의 모습에 모두 침을 삼키며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 바로 앞에서 불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경계를 한 후 몇 번이고 집 주위를 돈 후 숲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그대로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만 불곰은 나타나지 않고 작전의 실패로 끝났다. 12월 13일 아사히카와의 육군 제7사단 28연대가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이 결정돼 장병 39명이 출동했다. 한편 불곰은 마을의 빈 집들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된장이나 청어절임 등의 보존식을 뒤적거리고 옷과 침구 등을 찢어놓기도 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가 사용하던 베개나 따뜻하게 달궈 난방용으로 쓰던 돌 등의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다는 점이다. 산케베츠의 8집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난동 속에서도 불곰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곰의 행동은 신중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 번 맛들인 먹이를 찾아 대낮에도 불구하고 대담히 인가에 들어가는 등 경계심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행동 영역 또한 점점 넓어지며 강하류에까지 이르러 발견될 위험성 역시 높아져 가고 있었다. 칸 대장은 빈교를 방어선으로 삼고 이곳에 총든 이들을 배치해 경계에 들어갔다. 날이 저물고 다리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한 명이 강 건너편 기슭에 그루터기들에서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에 세워두었던 그루터기 개수보다 한 개 많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었다. 보고를 받은 칸 대장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곰이라 판단한 칸 대장은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일제히 그곳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수상한 그림자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역시 불곰이었다는 생각에 다들 아쉬움과 분한 마음을 분출했지만 칸 대장은 곰을 잡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들기 시작했다. 12월 14일 날이 박자 강 건너편을 수사하기 시작한 일행은 불곰의 발자국과 혈흔을 발견했다. 총을 맞았다면 움직임이 둔할 거라 판단한 대장은 서둘러 토벌대를 산속으로 보내기로 했다. 가장 빨리 산에 들어간 건 10일 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산케베츠에 찾아온 야마모토 헤이키치였다. 오니시카 마을에 살던 야마모토는 젊은 시절 고등어를 손질하는 부엌칼 하나로 불곰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는 남자로서 군무를 쓰고 러일 전쟁의 전리품인 총 한 자루로 수많은 짐승을 사냥한 유명한 포수였다. 불곰은 신갈나무에 매달려 쉬고 있었다. 곰은 산기슭을 오르고 있는 토벌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천천히 몰래 다가오는 야마모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0m 정도까지 곰에 접근한 야마모토는 나무 뒤로 잠깐 몸을 숨긴 후 사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고 첫 발은 불곰의 심장 근처에 명중했다. 야마모토는 바로 다음 탄을 넣고 재빨리 두 번째 사격을 가했으며 총알은 곰의 머리를 파고들었다. 12월 14일 오전 10시 서둘러 달려온 토벌대가 본 것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최후였다. 불곰은 340kg에 이르는 거대한 수컷으로서 군데군데 누런 털이 섞여 있는 검은 몸에는 가슴에서 등에 걸쳐 하얀 얼룩점이 있었다. 7에서 8살로 추정되었으며 몸에 비해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큰 특징이 있었다. 분노가 폭발한 대원들은 봉으로 곰을 내려치기도 하고 걷어차고 밟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명이 외치는 만세 소리에 산속은 메아리 쳤다. 12일부터 3일간 투입된 토벌대원은 600명 이상이었으며 아이누족에게도 10마리 이상이 투입됐고 도입된 총포는 60정에 달했다. 불곰의 사체는 농가까지 끌려 나왔으며 말에 실렸다. 하지만 놀라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지 못하여 결국 남자들 몇 명이 썰매에 싣고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썰매를 끈 지 얼마 안 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간 계속 맑은 날씨였건만 눈은 이윽고 눈보라로 바뀌어 썰매 끄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쿠마가제 즉 곰바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눈보라를 뚫고 1시간 반에 걸쳐 옮긴 불곰의 사체는 산케베츠 청년회관으로 옮겨졌다. 우류에서 온 한 아이누족 부부는 곰을 본 후 며칠 전 우류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뱃속에서 붉은 옷감이 나올 거라 했다. 한 포수 역시 아사히카와에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면 살색 각반이 나올 것이라 했다. 야마모토 헤이키치 또한 이 곰이 아마시오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고 3명의 포수에게 쫓기던 녀석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해부가 시작되고 위가 열리자 그 안에서 붉은 천과 살색 각반 그리고 아베 마유가 입고 있던 포도색 각반이 머리카락과 함께 발견되었고 모인 인원들은 다시 한번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 휘말렸다. 희생자 공양을 위해 곰의 고기는 삶아서 먹었는데 질기고 단단해 맛은 별로였다 한다. 벗긴 가죽은 오랜 시간 밖에서 건조시켰고 그 후 간과 함께 50엔에 매각됐지만 토벌대는 이 돈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건넸다. 이 모피와 두개골 등은 후에 모두 사라져 지금 전해지는 건 없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굳세게 행동했던 야오는 그 후 순조롭게 회복했지만 엎혀있던 채로 곰에게 물렸던 메이케이 우메키치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2년 8개월 후 사망했다. 이 소년을 포함해 사건의 사망자를 8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같은 집에서 불곰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메이케이 유지로는 사건 27년 후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했다. 오도도 회복해 다음 해 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강에 빠져 사망했다. 곰에게 받은 상처가 영향을 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공포심이 남아 있었다. 마을 밖에 연고가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로쿠센사와를 떠났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수리하고 찢겨진 침구와 옷까지 대신 불을 쬐며 겨우겨우 겨울을 넘겼다. 하지만 봄이 와도 마을 사람들은 기력을 되찾지 못했고 오타사부로는 집을 태우고 하보로로 떠났다. 그 후 한 명 한 명씩 마을을 떠나 하류에 있는 치지가를 제외하고 마을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됐다. 불곰을 죽였던 야마모토 헤이키치는 그 후에도 포수로서 활약했고 1950년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자에 의하면 평생 동안 쓰러뜨린 불곰이 300마리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시 7살이었던 산케베츠 촌장의 아들 오가와 하루요시는 그 후 소문난 불곰잡이가 됐다. 그 이유는 희생자 한 명당 10마리의 불곰을 잡겠다는 맹세에 따른 것으로 62년간에 걸쳐 102마리를 죽인 후 숨진 마을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비를 건립했다. 또한 하루요시의 아들인 다카요시도 사냥꾼이 되어 1980년에는 아버지 하루요시도 쫓은 적이 있던 체중 500kg인 불곰 호카이타로를 8년에 걸친 추적 끝에 사살하기도 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다른 2명의 사냥꾼과 함께 체중 350kg이 나가는 케이코 쿠타로도 사살했다. 이 사건은 동면에 실패한 곰이 공복에 시달린 나머지 흉폭해져 일으킨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그 후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 기존의 주장에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에도 시대 후기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벌목과 메이지 이후부터 시작된 내륙부 개척으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 범위가 겹쳐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해 보고서로 펴냈던 기무라 모리타케는 이렇게 큰 참사로 번진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초에 상처 입혔던 곰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과 평소 총을 다룰 일 없는 농민들의 총기 사용 미숙이 요인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불곰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해본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마을 사람들은 불로 곰을 쫓으려 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풍설에 의한 것인데 실제 오타, 메이케이가 양쪽 집에 대한 습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곰은 등불이나 화롯불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집착심이 강하다. 옥수수를 몇 번이나 노렸던 점,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잡아먹었던 불곰이 산케베츠에서도 여성의 옷가지 등의 이상할이 많지 집착심을 보인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먹다 남긴 아베 마유의 사체를 눈 속에 숨겨두었던 것, 오타가에 몇 번이나 나타났던 점 등도 불곰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한편으로 말에게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을 쫓는다. 메이케이 야요 등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건 불곰이 도망가는 오도의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이를 먹고 있던 중이라도 불곰은 도망치는 것을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죽은 채는 무의미하다. 메이케이가의 참극에서 기절의 무방비 상태였던 메이케이 히사노와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긴 했지만 다케의 태아는 불곰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건 불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번 인육 맛을 본 동물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곰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끔 사람을 공격하는 건 갑자기 인간과 조우했을 때의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것이라 알려져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나 방울 소리를 내서 미리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인육 맛을 본 곰은 일부러 인간만을 공격하게 된다. 그런 곰에게 종등을 울리는 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또한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집착심이 강하다, 움직이는 것을 쫓는다 등의 습성은 후에 발생한 이시카리 누마타 호로신 사건, 후쿠오카 대학교 파티 조난 사건을 일으킨 불곰들의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곰과 마주치면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 그나마 가장 적절한 대처법은 곰이 먼저 달아날 때까지 눈을 계속 주시하면서 뒷걸음을 조금씩 칠 것. 정 안되겠다 싶을 땐 갖고 있는 가방을 곰에게 내던질 것. 운이 좋으면 가방에 흥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격투 상황에 들어갔을 땐 코와 입 사이 부분을 칠 것.
곰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근데 막상 곰과 마주치면 사실 누구나 도망가기 바쁘겠지만 말이다.